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략적인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자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등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정제유 수출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12일은 구소련 해체 뒤 러시아 연방이 설립된 걸 기리는 러시아의 국경일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즘 러시아와의 친선을 유독 강조하는 듯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는 축전을 보냈었는데요. 이번엔 전략적 협조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에 부응하여 당신과 굳게 손잡고 조로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죠. 북한은 부인했지만 미국은 접경지에서 열차가 오간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언급한 전략적 협조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를 제공할 뜻을 밝힌 게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무기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 11일 SNS에 155mm 곡사포탄이라고 적힌 무기 사진을 올리며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병사들과 주민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이 사진은 8년 전 우리 군 홍보 블로그에 있던 사진과 같은 걸로 확인돼 러시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여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겨냥하며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죠. 네,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후 중단됐던 북러 교역은 작년 11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휘발유와 디젤유 등 정제유 6만 7천 배럴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건 2년 4개월 만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정제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북한은 또 올해 초부터는 러시아에서 밀가루와 옥수수 등 수천 톤의 곡물도 수입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친러 국가 시리아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뿐 아니라 주요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간부들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상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황해남도 등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에서 밀보리 수확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통천군에서는 밀보리 농사를 알심 있게 지어서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봄 가뭄 속에서도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해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가물을 심하게 넣는 포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존들의 막간계를 도입함으로써 5월 달에 심한 가물에서도 안전하게 여물 수 있는. 최근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북한의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공개한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곡창지대의 농작물 식생 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평년보다도 더 무성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만 이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보여줄 뿐 올 한 해 작황도 좋을 거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식량 상황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북한 당국은 장마를 앞두고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해성 기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일린의 용령을 받아서 폭염과 폭우가 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배수 양수장 정비와 물길 정리를 잘했어 알곡 증산을 선결 과제로 삼은 만큼 이상기후가 미칠 파장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미사일을 쐈군요. 네, 15일 저녁 7시 반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과 전쟁 수법을 숙달하여 왔다.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 한미가 최신 무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인데요.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화력 훈련을 직접 주관한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고체연료 화성 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입니다. 북한은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죠.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무실에서 통계 숫자를 받아 기록이나 하고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간부들이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는데요.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인민을 속이고 혁명에 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라며 양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간부들을 다그치면서 긴장을 주고 성과를 독촉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3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에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쟁점은 무엇일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고의적으로 폭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습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묵인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비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 땅에 있지만 우리 세금으로 건설되고 유지 운영된 우리 건물입니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86억 원, 이후 추가 개보수에 98억 원 등 총 18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함께 파괴된 종합지원센터의 피해와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모두 447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남한 소유 건물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데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그동안 민간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원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장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 성격으로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열릴 수 있고요, 법적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법원이. 그래서 다만 송달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되고. 소송 서류를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재판이나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 소송 때도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은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이긴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순순히 배상을 해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현재 남한 내 북한 자산은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 20억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재판을 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지만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번 소송은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낼 목적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틀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외에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금강산 관광시설을 허락 없이 철거한 데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대응한 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설비는 개성에 두고 급히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우리 기업이 두고 온 공장 설비를 가동하고 출퇴근용 버스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 북한은 남한 정부가 세운 시설들을 일방적으로 몰수하고 민간이 세운 호텔, 골프장, 횟집 등의 시설도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시설을 손괴하거나 무단 사용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상황은 복잡합니다. 개성공단의 건물과 설비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비용으로 지었지만 토지는 북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을 철수시키면서 북한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명과 안전 문제가 이제 그 뭐든 물자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건데 그 이유로 어쨌든 저 북은 북의 주장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소송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책임을 묻고 원칙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다른 그 구제 방법을 딱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를 협력 대화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상대방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질 법정 공방과 판결 이외에 직접 만나 단파를 짓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유미입니다. 지난주 북한 패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란 말도 있죠. 북한은 규정하는 머리 스타일도 따로 있다는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인희 씨, 오늘 하고 오신 머리는 북한에서라면 어떤가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형감이죠. 아, 그래요? 네. 적어도 노동 단련대 한 3개월은 가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에서요? 염색을 했기 때문에 네, 염색은 절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는. 머리 하얀 사람이 까맣게 염색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오직 네. 이제 까만 염색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랗게 하는 염색 때문에 노동 단련대 간다고 그런다면은 오늘 저희 셋의 머리는 어떤가요? 제일 안전하신 분이 교수님이시고 이제 아나운서님은 조금 생머리라서 이제 긴 생머리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네,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야 되거나 이제 그런 편이라서 안 됩니다. 긴 생머리는. 네, 북한의 머리 스타일 하면 뭔가 좀 경직된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북한에도 머리 스타일을 가꿀 수 있는 미용실이 있답니다. 화면으로 볼까요? 여기는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 고층 빌딩 사이로 미용술 보급소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미용술 보급소는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 피부 관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미용 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단발머리는 20살 아래의 처녀들 속에서 즐겨 하고 있는 머리 형태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런 곳을 찾는 남자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약동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 남성들 머리 스타일 예시도 보이는데요. 축포형, 부채형, 구름형 등 독특한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헤어스타일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근데 저는 14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전 솔직히 다 비슷해 보여요. 그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곳이 생겨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런 미용실을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편의 봉사 시설이라 그래서 뭐 이미용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전 인민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다른 스타일을 받거나 그런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미용가 협회에서 따로 딱 헤어스타일을 정해놓고 그 스타일을 전체 인민들이 받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북한 당국이다 보니까 당국이 요구하는 헤어스타일로 규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저렇게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길거리에 귀찰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 서서 귀찰대가 안 들여보내요. 이제 규정대로 머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근데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머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 한 12가지인가 그렇게 있는데 저는 봉우리형이라고 해서 이제 살짝 올라온 그러니까 좀 폼으로 이제 살짝 올려준 머리죠. 봉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옆을 이제 조금 셔컷 형식으로 이제 깎았는데 그때는 되게 그게 좀 세련된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멀타까지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지인한테 보여줬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보더니 막 응답하라 1988 아줌마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민희 씨도 저렇게 미용실이나 미용술 보급소 이름도 좀 그러게요. 낯선데요. 저런 곳 가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또 남한과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이게 남자는 이발소라고 그러니까 리발소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미용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가는 곳, 여자가 가는 곳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한 곳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같이 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여자 머리는 여자만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다 다양하구나 이렇게 누구나 헤어 디자이너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보면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좀 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 50원, 100원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착한데 누구도 거기 와서 그 50원, 100원만 넣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넣고 가거든요. 약간 팁 같은 팁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그 이발사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돈을 잘 벌었어요. 사회주의 제도에 살고 있고 인민들이 이제 비슷한 저렴한 봉사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들이고요. 북한도 보면 이제 직업이라는 게 젠더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영상에도 보면 뒤에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 남성 미용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벽이 조금 무너졌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약간의 변화들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금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염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제일 이제 퇴폐적인 여성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염색한 머리에 이게 물광 내는 화장을 하고 스모키 화장을 눈썹을 시켜야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다리 꼬고 담배 피운 여성은 굉장히 안 좋고 부패적인 이런 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행도 있고 금기도 있는 북한의 머리 스타일. 그런데 예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건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열린 공연 모습입니다. 당시 정홍란이라는 신인 가수의 머리 스타일이 이슈가 됐었죠. 앞머리를 가지런히 자른 풀뱅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발인 줄 알았어요. 저런 풀뱅도 단속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저렇게 막 풀로 내놓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지만 이제 어떤 그런 뭐 앞머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은 앞머리 그런 정도만 됐었는데 저렇게 매체에도 저런 머리를 하고 나왔으니까 저 이후로는 아마 미용실에서 저런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이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인은 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보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분명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좀 파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저게 일반인들의 패션으로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자,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이 외모 단속으로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9년 노동신문 기사인데요. 건전하고 고상한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강조하면서 대학생은 단발머리나 따은 머리를, 노년기에는 단정하면서도 위생적인 관리가 편한 짧은 머리 형태를 권유했습니다. 2020년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여자들은 간결하고 단순한 머리 형태들인 단발머리, 묶음머리, 따은 머리가 좋다며 긴 머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당시 북한 매체를 보면 뭐 머리가 길면 인체가 소모하는 영양물질이 많아져서 지능이 뭐 낮아진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단발을 해라, 또 머리를 묶어라, 뭐 따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정이 많으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할 텐데, 근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또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머리를 하지 않으면 출근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미풍양속이죠. 딱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자체는 국가 통제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로 보고 있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자체를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머리 짧게 하고 있으면 반항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차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북한은 또 얼마 전에 청년교양보장법을 새로 제정하기도 했잖아요. 머리 단장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던데 뭐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계속 권장하는 듯합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걸 경험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상적인 이탈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면서 외부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3년 올해 또 보면 이제 평양 문화보호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청년 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말투, 그다음에 패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는 맞지 않는 말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북한 가보고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 많이들 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북한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컨대 이제 북한 체제가 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들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고요.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통제 기능들이 작동이 되는 것들입니다.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그런다면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에서 이 뭐 패션,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경직성, 북한의 정치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대, 장마당 세대가 또 특별히 그런 게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상대로 무작정 이렇게 통제만 하는 거 가지고는 막을 수 없지 않을까, 그들의 변화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헤어만큼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한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머리 스타일까지도 국가가 정해주고 단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강원도 속초라고 하죠. 그래서 아바이 순대나 갯배처럼 실향민들이 만든 문화가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답니다. 네, 이런 실향민들의 문화가 총집결하는 축제도 매년 열린다는데요. 속초시 6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더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 판잣집을 지으며 살아왔던 강원도 속초. 그 도심 한복판이
거대한 축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실향민 문화축제의 현장입니다. 잊혀질 수도 있고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북한 지역의 문화, 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복원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향민의 도시 이곳 속초가 시로 승격된 지 올해로 꼭 60년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8번째 실향민 문화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속초 앞바다에서 펼쳐진 함상 위령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먼저 운명을 달리한 실향민들의 넋을 위로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육지에선 탈북 예술인들의 공연과 함께 북한의 음식과 놀이 같은 여러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향 집의 위치를 찾아주고 옛 사진을 복원해주던 곳엔 속초를 찾은 실향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80이 넘어가지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오셨다가 이렇게 헤어졌나 하는 거를 이제 심경적으로 좀 느끼죠. 한켠엔 속초 아바이 마을의 옛 피난민 판잣집들이 재현됐고요.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도 너무 큰 것 같고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당시의 사진과 그림, 여러 사연들은 이젠 추억이 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저기 청호동 사람들이 거의 이북 사람들이니까 말투가 다 그 황경도 말이야. 아주 이북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죠. 이런 북한 말투들이 아예 무대 위로 올려졌습니다. 숙소였는데 뭐 먹을 만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냉면! 키로디! 그거이 바로 평양냉면! 이북 사투리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가 펼쳐진 건데요. 남북 어린이의 끼 맞대결로 유쾌하게 표현한 초등학생들. 동글동글 왕감자지 홍당 감자 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과연 sleepy 행님 모드라 편히 앉아도 지겨운 맘속으로 무대를 넓게 쓰며 한편의 연극으로 구성해본 청년팀도 있었고요. 이제는 살아 계시는 분들이 1세대 분들이 얼마 안 계세요. 이제 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복합적인 축제의 장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은 고향의 말로 자신의 탈북 스토리를 털어놓았고 숨겨왔던 끼도 유감없이 발휘해봤습니다. 그 언제나 먹고 싶은 돼지고기 남조선은 잘 먹는데 우린 왜 못 먹나. 그리고 어렸을 때 남쪽으로 내려와 이젠 80살 안팎이 된 실향민들. 이 애미 나이가 혼자서 알을 서히 키우려니 아주 눈물이 빗물같이 떨어지네. 아이고 한강물이 너 왜 많겠나. 내 눈물이 흘러서 한강물이가 됐지요. 이북 사투리는 아직도 이분들에겐 뼛속까지 남아있는 고향 말이었습니다. 아 고향 버리고 왔는데 말까지 버리란 말이요. 우리 역정이 무슨 뭐 폭격을 당하거나 국군들이 이렇게 후퇴할 때 우리 집에 돌아서 엄마가 밤을 삶아주거나 그다음에 흥남무로까지 걸어오면서 그 눈보라 막 헤치고 나오는 거 기억이 생생하지. 이런 말과 함께 춤과 노래도 실향민 문화에선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들 춤반들 한번 놀아 옵세.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1호인 평양 건무.
서도의 애절한 분위기를 담은 수건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춤이 된 부채춤에 서도 소리의 하나인 베뱅이굿. 농사 지을 때 부르던 농요와 흥겨운 함경도의 민요까지. 이북 5도의 무형문화재들은 이렇게 실향민 도시에 모여 각자의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봤고요. 함경도 북청 사자놀이를 계승해 강원도의 무형문화재가 된 속초 사자놀이처럼 분단과 전쟁이 나왔던 실향민들의 삶은 또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넓은 영화 같아. 난 넓은 그림 할래. 난 넓은 영화. 네. 폭림 영화. 넓은 영화. 넓은 영화지. 아하. 영화? 근데 큰 영화? 바로 세로의 비율이 표준인 4:3보다 더 넓은 화면을 가리키는 와이드 스크린. 북한에서는 광폭 영화라고 합니다. 넓은 영화. 광폭 영화. 아니 난 이거 생각 못했는데. 그니까. 비슷하네. 넓은 영화랑 광폭 영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북한말 같다. 그치?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올해는 일찍부터 모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말라리아 환자 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최선의 예방법은 물리지 않는 거라는데요. 야간 야외 활동 시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